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인 CBDC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CBDC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비현금 결제 같은 경우에 권리의 이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은행 계좌에 제가 돈을 10,000원을 맡겨놨습니다. 그러면 어떻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 10,000원을 은행으로부터 인출할 권리가 생기는 거죠.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체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 권리를 이전해 주는 것이죠. 돈은 은행에 그대로 있고 어떻게 된다? 권리만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결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결제가 계좌이체, 수표, 체크카드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다? 내가 은행이라는 P2P 거래가 아니고 어떻다? 어, POS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 같은 것도 비슷한 원리겠죠. 이번에는 권리를 이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다. 내가 이 회사에 돈을 맡겨놓는데 받아야 할 권리를 내가 취소해주고 너한테 이 현금을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받아가는 거니까 이런 예탁형 상품들은 그 돌아가는 궤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넣어준 현금을 이 회사가 미리 수취하고 내가 이 권리를 이전을 해줌으로써 결제가 되는, 즉 현금 기반이긴 하지만 네, 이 회사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다? 이렇게 현금을 먼저 넣어주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죠. 바로 신용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바로 그것이죠. 자, 먼저 어떻다? 신용카드 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거죠. 업주한테. 우리 신용카드 회사가 너에게 돈을 줄게라고 하고 이 회사는 신용을 담보로 우리한테 아주 단기에 대출을 해주면서 우리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 결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떻다? 회사 간의 거래소는 어음이라든지 외상 매수 채권 같은 경우도 어떻다? 돈이 지금 있지 않아도 상대가 허락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결제하는 사람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이거를 결제를 하러 가는, 즉 사용처의 발행인, 발급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아주 대표적인 거죠. 자, 이 중국집이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중국집 쿠폰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즉 항공사나 카드사가 우리가 계속 존속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은 우리가 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해줄 수 있고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다? 쿠폰이나 토큰 같은 것도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종류에 해당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 이용권이라든지, 예를 들면 골프장 회원권이라든지, 아니면 카지노 칩 같은 경우도 쿠폰과 토큰, 즉 이용권의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거를 하는 업장이 망할 거라고 생각되면 이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아주 대표적으로 권리로 이전하는 그러한 이 결제 방법들이 새로 생기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기반은 이쪽이다. 우리가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지역 화폐라든지 어떻다,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기존의 결제 시스템에서 약간의 부가 기능을 더하고 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어떻다, 지금 디지털 사회에서는 디지털로 모든 게 넘어가는 것에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페이팔, 이니시스, 사이버결제, LG CNS 같은 회사들이 PG나 벤 같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익을 창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들이 이러한 부담을 하면서 이 회사들이 굉장히 컸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다? 이것을 또 뛰어넘는 결제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결제 시스템이다. 그래서
오버레이라고 하는 지금 있는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에 사용자 UI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좀 덧붙여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심리스한 이런 껄끄럽지 않은 경험을 제공해주는 바로 뭐 국내적으로 본다면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 네이버 간편결제 뭐 이런 거 있을 거고요. 세계적으로 본다면 어떻다? 애플페이라든지 구글페이라든지 페이팔이 아주 대표적인 간편결제 시스템을 리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다? 금융은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즉 한국이나 뭐 유럽 선진국들 같이 카드라든지 이러한 신용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즉 전통적인 기반 시스템에서 뭐 이것저것 넣고 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가능을 했다고 친다면, 새로 올라오는 신흥국들이나 또는 금융 인프라가 좀 부족한 국가에서는 아예 이 페이 시스템 안에 새로운 결제 정산 방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QR코드를 찍는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는 카드나 뭐 은행 계좌가 전혀 연동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몽땅 해결되는 스탠드얼론 시스템이다. 그리고 아주 또 재밌는 게 아프리카 케냐에 가시면 어떤 게 있다. 엠페사라고 핸드폰 우리 소액 결제 기반의 송금까지 되는 이러한 시스템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다? 이것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라는 것이 바로 이제 페이스북이 시작한 리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어떻게 됐다? 이러한 권리의 이전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 권리가 진짜인지, 아니면 이 권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은행, 이런 벤, 그리고 페이사까지 다달라달 수수료를 챙겨가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것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현금 기반 서비스를 만드는데 현금 자체를 어떻게 된다? 이 권리를 이전하는 서비스를 하지 말고 현금 자체를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현금이 가지는 특성을 만들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금과 비현금 결제가 어떻게 다르냐면, 현금은 독립적이죠. 자, 여러분들 현금으로 결제를 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잔돈만 있으면 됩니다. 잔돈 없으면 안 팔아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뭐 카드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인프라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신뢰성이죠. 카드 리더기가 여러분들 작동을 안 해요. 인터넷이 끊겨서 정전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카드 번호를 써주고 여러분 결제 가능할까요? 자, 정전돼서 포스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카드 번호랑 CBC 번호 적고 나중에 수기로 결제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줬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 전기가 통화하니까 승인이 거절이 된다. 잔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카드 자체로서의 신뢰성은 없다는 거예요. 카드가 이러한 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승인이 나야 그 카드가 결제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거죠. 즉 신뢰성이 그 자체로는 없습니다. 이러한 비현금 결제 같은 경우. 근데 현금 결제는 현금 종이 딱 해가지고 불에 딱 비춰보면 어떻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죠. 그 종이 쪼가리 그 자체로 리걸 텐더를 가진다고 합니다. 화폐 자체가 하나의 신뢰가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자,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현금을 쓰는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은 익명성이 강한, 한국에서 누구든 다 찾을 수 있지만 현금을 쓰면 찾기 어려웠을 정도로 현금은 익명성이 강한 이 결제 수단이었고요. 또 현금은 즉각적이죠. 현금은 구매자에게도 바로 결제, 판매자한테도 바로 정산이 되는 그런 즉각성을 가진 결제 시스템입니다. 자, 이러한 카드를 쓰고 이러면 우리 카드 정산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떻게 된다. 또 돈이 돌아오는데 꽤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경제를 돌리는데 또 하나의 제약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현금 결제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현금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만드는 코인, 이게 바로 CBDC고, 지금 중국 인민은행, 또 유럽 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그리고 스웨덴 왕립은행까지 많은 중앙은행들이 도전을 하고 지금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예는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은행과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다? 내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내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는 이 자료는 은행에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내가 이 은행에 있는 사람이 어떻다? 이 은행으로 돈을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은행에서 잔액이 한번 바뀌고, 이 은행들끼리 잔액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은행에서 이 사용자의 잔액을 바꾸는 이러한 장부가 은행 내부에 존재함으로써 거래를 하는 시스템이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어떻게 된다? 블록체인은 모든 사용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용자는 모두가 장부를 가지고 있고, 일련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장부가 수정되고 모두에게 배포되면서 거래가 일어나거나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 서로 교차 검증이 가능한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블록체인이 결국 블록이 체인처럼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게 해시라는 어떠한 이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안에는 이전 해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버전이라든지 뭐 논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료들이 들어가고, 어떻게 된다? 이 안에는 그 거래한 내역들까지 이렇게 싹 포장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블럭을 나타내주는 암호화된 글이 바로 해시입니다. 이 해시의 특성은 어떻게 되냐면, 해시는 일방통행의 암호화 함수입니다. 그 암호화하는 함수가 SHA-256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텍스트를 어떻게 한다? 암호로 보내는 거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치면은 항상 어떤 글을 치면 똑같은 암호가 나오는데, 암호를 가지고 텍스트를 유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변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어떻게 된다? 텍스트를 쳐가지고 암호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쉽죠. SHA-256이라는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리면 0.5초에서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암호를 통해 가지고 내가 텍스트를 유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이 안에 있는 이전 해시, 시간, 버전, 또 이 안에 있는 거래 내용에 따라서 이 해시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러한 자료들을 내가 건드리기 어렵더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자, 만약에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여기서 막 말도 안 되는 나한테 100만원 보내, 나한테 100만원 보내, 이러한 가짜, 그죠?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 블록을 오염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블록체인은 작업 증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러한 가짜 블럭 또는 오염된 블럭, 이거를 못 만들도록 시스템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논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해시 함수에다가 이 논스를 함수를 돌리면 어떻게 된다? 특정한 수 이하가 나오면 이거를 성공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작업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떻게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텍스트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해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러한 영어 텍스트를 보냈다라고 했을 때 해시는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125가 논스가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된다? 125를 넣었을 때는 앞이 OD로 시작을 하는데 3154라는 걸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앞에 0이 두 개가 뜨더라. 근데 여기서 글자를 조금만 바꾸더라도 어떻게 된다? 같은 논스를 넣었을 때 완전히 지금 다른 해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된다? 내가 이 비트코인의 블록을 만들 때 논스라는 것을 내가 미리 이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얘는 위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내용하고 어떻다? 이전 해시에 대한 변주가 불가능하므로 어떻다? 내가 요거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검증하고 요거를 검증하려면 요거를 갖고 해서 한 블럭마다 이전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체인처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블록체인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나쁘게 이거를 변조를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쓰고 이 논스도 계속 다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렇게 한 사람이 쭉 계산을 할 수 없도록 이런 거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컴퓨터의 노력이 들어간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긴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된다? 내가 한 명의 컴퓨터로 이러한 채굴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만의 이걸 만드는 것보다 이 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어떻다? 만드는 게 더 길이가 길어질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컴퓨터적 능력도 좋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만든 것은 어떻게 된다?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알지도 못하고 서로를 정말 작정하고 속이더라도 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 신뢰나 중앙기관이 없어도 작동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다가 어떻다? 정말 여러 군데에 이 장부가 분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를 하면서 알고리즘적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체인이 분실이나 오염이나 해킹당해도 작동이 된다는 것에 비트코인은 그 의의를 담고 있고 결국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거대한 노가다인 이 암호 풀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호 풀기 게임이 결국 뭐다? 우리가 채굴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하나의 이 대가를 받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암호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을 공짜로 주게 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50개였다가 매년 이제 21만째 블록부터 계속 절반씩 이렇게 감소가 돼서 지금은 6.2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만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줄어드는 거고요. 결국에 이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2100만 개에서 더 이상 이론적으로는 이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비트코인이 탈중앙적이고 디지털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체 수수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 바로 이러한 거대한 노가다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와 계산식이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절반만 주는 이 보조금이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이걸로는 채굴을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래서 너희들한테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이 너희들한테 내가 계산을 대행해 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이체 수수료를 달라라는 것이
바로 이 논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 수수료를 또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10분에 한 블럭밖에 생기지가 않고, 이 블럭 하나에 용량이 1메가이기 때문에 약 거래 정보가 1400개밖에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길면 길어질수록 아니고 제일 긴 이 체인이 유일하게 인정받는 체인이 되다 보니까, 이 체인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거래를 넣어주냐, 야, 네 거래는 수수료가 너무 작아서 나 안 넣어주고 다른 사람 거 넣어줄래 라고 한다면 내 거래는 인정받는 거래가 될 수가 없고 이체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분에 1400개라는 이 자리를 두고 송금하는 사람들끼리 자리 싸움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래 수수료가 시가로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높으면 거래 수수료도 올라가고, 수요가 낮으면 거래 수수료도 낮아집니다. 여기다가 이 비트코인 시스템 안에는 아까 제가 00 이렇게 두 개만 해놨는데, 확률적으로 0이 예를 들면은 두 개만 나오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확률적으로 찾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떤 사람이 운이 좋아가지고 이 6명보다 많은 긴 어떤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을 오염시켜 버릴 수 있는 확률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컴퓨터 성능이라든지 지금 참가하고 있는 이 채굴자 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2주마다 지속적으로 난이도를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난이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정답이라고 외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0이 두 개지만 채굴자가 많고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 0이 5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0이 10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채굴자가 줄거나 이러면 0의 개수가 작아지니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가 절대적으로 빨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남보다 빨라지는 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소련과 미국의 그죠? 냉전 무기 경쟁 비슷한 그러한 시츄에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엄청난 소모점이 되는 거고, 돈 하나 보내는데 정말 무지막지한 수학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효율이 생성되게 되는 거고, 어떻다? 채굴 시에 환경 오염도 되고, 반도체 공장에서 다른 거 만들어야 되는데 채굴용 반도체 만든다고 자동차나 다른 공급망에 이렇게 프레셔를 압박을 주는 그러한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요거에 대한 이득이 좀 적은 걸로도 보인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쨌든 컴퓨터가 좋아지면 거래 속도나 뭐 이런 걸 늘리는 게 아니고 난이도를 올려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항상 거래될 수 있는 이 거래 건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마치 어떻다? 공급이 제한이 걸린 비트코인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선진적인 이 프로세스인 것 같이 보이지만, 어쨌든 거래 속도 면에서 비자가 24,000개까지 1초에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4개를 할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는 10분에 1,400개 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상호 신뢰가 없고 믿을 수 있는 중앙기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환경오염도 되고 여러모로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됐다? 이걸로 화폐를 하는 거는 안 되겠다. 전 세계가 이걸 쓰면 어떻게 되겠다? 정말 비효율적이 되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 비트코인은 하나의 화폐라기보다는 어떻다? 이 비효율이 결국에는 어떻다? 비효율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다. 이 코인을 사기 위해 몰려드는 돈하고 이 채굴을 할 때 필요한 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됐다? 하나의
자산군으로서 하나의 증권으로서 좀 바뀌는 모습이 보였죠. 요거는 어떻게 된다. 즉 결제를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보였다는 것이 지금 많은 중앙은행들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가격 변동성을 줄이면서 만든 것이 바로 암호화폐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채굴 과정이 없고 중앙에 어떠한 이런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해주는 코인을 이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비효율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좀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법정 화폐하고 가치가 고정되거나 고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ETF 영상 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ETF처럼 예탁 자산이 들어있고 어떻게 된다. 서로 돈하고 코인을 바꾸는데 ETF에서는 이제 AP만 이 코인하고 금융상품하고 이 예탁자산의 가격 차이를 통한 선현물 차익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어떻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특징인데요. 리브라는 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USDT, 테더라든지 DM 같은 것들이 어쨌든 이 AP 기능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탁 자산을 두고 그거를 담보로 코인을 발행해서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예탁형 스테이블 코인이 되고요. 요것이 지금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주목받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암호화폐를 이제 이 거래소 거래 가격에서 담보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된다. 일정 가격 밑으로 가면 반대 매매 시켜버리고 코인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의 이 시세 변동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 또 어떻게 될 수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 한계점이라고 보고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비트코인을 얼마에 거래하든지 상관도 쓰지 않던 전 세계 이 권력자들이 페이스북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막 G7에서 이건 안 된다. 법도 없는데 법 생기기 전까지 할 생각도 하지 마라. 완전히 선 넘었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2020년 12월 10일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페이스북이 시작한 리브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테더처럼 달러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게 아니고 이 코인을 만들 때 달러, 엔, 유로, 파운드를 담보로 한 새로운 화폐 단위인 리브라를 창시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다. 전 세계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아주 경각심을 눈을 확 뜬 그런 기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코인을 할 때 예탁 자산을 중간에 끼게 되면 전 금융 시스템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내가 예금과 대출 통해서 은행이 영업을 했는데 이 예금 사이에 일단 담보자산이라는 게 하나 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코인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된다. 내가 대출은 못 해주지만 예금을 받는 하나의 수신기관이 되는 이러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예탁형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퍼지면 일단 표면적으로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도 금융 전반의 시스템적으로
이런 변화가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금융 전반에 스테이블 코인의 효과가 뿌려지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이 영향력은 아직 오프라인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액수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느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USDT를 기준으로 늘고 있지만 이것을 결제 용도로 쓰거나 가치 저장의 용도로 쓰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국 달러를 가진 사람이 굳이 은행에서 돈을 빼가지고 테더에 집어넣는 이러한 상황은 아니고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와중에, 자, 비트코인에서 내가 이더리움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 약간 시장을 보기 위해서 어떻다, 이 암호화폐들이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 변동성에서 잠깐 벗어나기 위한 중간재 역할로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그러한 이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이게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 우리가 ETF라는 것도 잘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작동은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크게 이런 변동성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거래에서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법인 거래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이러한 암호화폐 과정에서, 암호화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경제 주체의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오프라인으로 소매 결제로 코인이 진출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경제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융업의 역할이 좀 변경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소비자와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 간의 관계가 변경이 됩니다. 자, 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탁자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 은행이라는 존재와는 다른 거예요. 은행은 우리의 예금을 받아서 어떻다, 바젤 3 기준 정도의 자본 준비금을, 지급 준비금을 놔두고 나머지를 대출로 굴려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에게 이자를 주는, 즉 돈으로 굴리는 이러한 신용 생성,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코인 신탁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코인 판매 대금 같은 거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 자산으로 분산해서 여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예금도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리사이클 이펙트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모든 이 풀이 대출을 할 수 있는 예금으로 쓰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경우가 80%를 정부 고신용 단기채와 20%를 현금과 예금으로 채우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금의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코인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예금이 인출되고 코인 신탁으로 넘어가고, 이 코인 신탁에서 물론 신탁 예금으로 일부가 넘어갈 겁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 중에 은행 예금의 비중이 감소하고 은행의 유동성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금 비중 중에 코인 운영자, 이 코인 신탁의 명의 예금이 증가하는 효과도 가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위험성이 높은 개인의 대출은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은행의 조달 금리가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정적인 것이 이런 개인들의 예금이 되는데요. 개인들은 한 번에 돈을 잘 뽑지를 않기 때문에
개인 예금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실질 이자율을 실질 조달 비용을 가진 우리가 은행의 조달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면서 실질적인 은행의 조달 금리는 높아지고 은행의 수입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코인 시탁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행동하는 약간 집합 계정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소형은행들은 이러한 예금을 받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 은행으로 예금이라든지 현금이 집중이 되면서 중소은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급 준비를 통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중개를 해주는 은행의 역할이 종료가 될 수도, 극단적으로는 종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달금리가 높아지고 돈이 나갔을 때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은행의 규모라든지 이익 자체도 감소하는, 은행의 재정적 건전성까지도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코인은 결국 발행액 전부를 현금이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증해야 되는데, 항상, 거의 항상 단기채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어떤다? 예금에서 단기채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기 금융자산, 고신용 단기 국채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은행들이 매입하는 어떤 양적 완화 같은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드 커브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장 채권 신호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어떤 것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냐면 보험사라든지 다른 고 신용 단기 국채를 보유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이 가격이 수요에 따라 변하게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국채나 다른 자산을 찾으러 가면서 또 이러한 자산 구성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다? 코인에서 돈이 빠질 때 이러한 단기 국채 가격이 갑자기 빠지면서 시장에 쇼크를 줄 수도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영향입니다. 즉, 이 코인이 신탁에서 이러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들을 높은 비율로 사게 되면 금융 시스템 자체에 약간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네 번째, 코인 발행회사는 코인 보유자한테 이자를 지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코인 보유자는 어떻다?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 신탁회사의 이러한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리와 통화정책의 영향도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리가 오르든지 금리가 내리든지 코인을 갖고 있게 되면 영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특히 페이스북 리브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법정 화폐로 하는 게 아니고 달러, 유로, 파운드, 엔 같은 전 세계 화폐를 뒤섞어서 바스켓을 구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가 탄생이 되게 되고요. 새로운 화폐가 탄생되게 되면 본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펼치든 간에 어떻다 영향을 감소하거나 영향을 약간 지연시키는 하나의 막는 이런 장애물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다? 금융 인프라가 약하고 또 자기 나라의 화폐가 신뢰성이 부족할수록 현지 화폐를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게 될 거고요. 우리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현지 화폐 대신 달러를 쓰는 이러한 행태가 바로 그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디지털 화폐는 우리 디지털 사회에서 아주 편리하고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확 퍼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자국의 금리와 통화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러한 경제가 다른 화폐의 환율 리스크에도 노출이 된다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좀 안 나온 지는 꽤 됐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면 어떻게 된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경우는 이체 수수료나 이용료를 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도 또 이 회사의 어떤 정책이 따라서 이 돈의 가치가 또 변화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국가가 금리하고 채권 매입 같은 걸 정한다고 할 때 그런 거를 이 회사들이 막대한 돈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또 완화시킬 수도 있고 가속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코인이 오프라인 소매 결제로 진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게 된다면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그리고 금융 정책의 효과의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는 코인의 규모가 클수록 또 가입자가 많을수록 증폭이 되겠죠. 여기다가 코인의 신뢰성이 높아져서 코인이 하나의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쓰인다면 이러한 효과는 더욱더 증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갑자기 인출이 일어나는 코인런 등의 상태가 발생하면 뱅크런처럼 충격이 좀 클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들의 이중 역할이 이렇게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프랙셔널 뱅킹이 안 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 예적금을 모집하는 기능은 코인 신탁 회사로 빠지고, 코인 신탁 회사들은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 회사들은 거의 대출만 하는, 그러니까 약간 대부업체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은행에 맡겼을 때 돈을 바로 엄청난 돈, 자, 은행에서 내 돈이 이만큼이면 어떻게 된다? 보증을 받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5천만 원까지는 보증을 해줍니다. 누가 보증해줍니까? 예금보험공사가 보증을 해줍니다. 근데 어떻다? 5천만 원에 넣으면 보증을 못 받으니까 내가 예금이라는 거를 하나의 신탁 HQLA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니냐. 또 실질적으로 HQLA의 기능을 못할 것이 염려가 되는 거죠. 왜? 은행이라는 거는 결국 사조직이니까요. 근데 어떻다? 그럼 코인 신탁에 넣는 돈을 아까 여기서 말한 대로 국채나 이런 걸 넣지 말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예치증, 중앙은행의 돈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 중앙은행에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행에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프린터로 돈 돌려서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단기 금융자산이나 또 예금이 시중은행에서 빠지는 이러한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중앙은행은 이러한 은행들로 돈을 다시 넣어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위험이 굉장히 감소가 될 것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보증을 함으로써 금융시장에 이 생기는 막대한 이 파워를 어떻게 한다? 중앙은행이 보증을 해줌으로써 크게 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여러 사업자가 경쟁을 할 수가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의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 인민은행에 이렇게 예치증을 넣음으로써 영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을 우리가 IMF에서는 Synthetic CBDC, 즉 SCBDC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자체로 독점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페이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여러 가지 중에서도 점유율이 높을수록 어떻다, 이 뿌리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중앙은행이 보증을 서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자들이 이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내가 보증만 서주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못 챙겨갈 바에야 어떻게 된다? 중앙은행이 직접 만드는 게 나을 것이다. 왜? 독점적 성격으로서 금융 결제 시스템이 독점이 되면 이 결제에서 생기는 방대한 데이터를 비대칭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와 우리의 결제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뭐 상당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걸 가지고 소액신용대출 같은 엔트그룹의 소액신용대출 같은 더 깊은 금융 시스템으로 또 침투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존의 예적금 모집이라는 이러한 역할, 그리고 결제를 하는 역할까지 은행에서 뺏어왔는데 여기서 대출까지 뺏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규제받지 않은 기관이 은행이라는 기관의 역할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이런 리스크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정책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리스크,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범죄나 돈 세탁 등의 사용이 안 될 거라, 그러한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민간에서 생기는 독점적 성격에서 오는 부작용하고 중앙은행이 했을 때 생기는 이러한 긍정적인 사회 역할을 합쳐가지고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직접 만드는 것이 바로 CBDC가 되는 겁니다. 자, CBDC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 방향성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국가는 편리성이나 확장성을 우선으로 할 수가 있고 어떤 국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럽연합에서 했던 이 설문 결과를 보시면 약 53%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하고 사생활 침범을 안 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개인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쪽도 있습니다. 뭐 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은 편리성이 더 중요한 그러한 시장이 될 건데요. 중국에 그래서 디지털 위안하고 이 코로나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디지털 화폐인데도 굉장히 다른 이 구조를 보입니다. 먼저 중국은 계좌 기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계좌에 돈이 얼마 들어갔다 그러면 암호화하는 대상이 물론 뭐 거래도 암호화가 되겠지만 계좌가 기본적으로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누구한테 돈 얼마 갔다 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스웨덴의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토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점이 토큰을 한 번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을 한 번 사용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내가 거래를 한다고 하면 처음 사용된 토큰은 시스템에서 파괴하고 새 토큰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거래에 한 토큰만 사용되고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토큰은 발행, 검증, 파괴 그리고 재발급이라는 이러한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계좌 기반 방식이다 보니까 그 거래한 내역 같은 것들이 이 소비자의 지갑에 다 남아있게 되고 특히 어떻다.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 중앙 서버에 이런 키라든지 내역 같은 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중국 정부에서 이미 인정을 한 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부 같은 경우도 인민은행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일반 은행과 비슷한 방식이고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분산 원장, 즉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분산 원장을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모두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친구들은 이제 파트너, 파티시펀트라고 하는 일정 이제 페이 해주는 이런 사람들의 이 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폐쇄적인 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중앙은행이 하나의 공증인으로서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에 물론 분산 원장이긴 하지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과도한 이 자원을 쓰는 작업 증명 또 논스의 개념은 없다. 그래서 서로 신뢰를 함으로써 거래 속도를 빠르고 빠르고 자원이 적게 드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크로나는 이렇게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코인 발급과 관리까지만 하고 민간 파트너들이 대부분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반면, 이 중국 인민은행은 소비자까지 이 지갑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오프라인 결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중앙은행이 이렇게 한쪽에 장부를 놓고 관리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결제도 시스템상으로 용이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과 이렇게 토큰 방식으로 계속 생성되고 파괴되고 생성되고 파괴되고 하다 보면 이 인터넷에 접속을 하지 않고는 어떠한데 이러한 방식이 이제 구현이 되기 어렵다 보니까 오프라인 결제는 이런 방식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을 타는 스웨덴의 이 크로나는 소비자용 소액 또 자주 결제하는데 용이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소매 결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제 결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기업 결제, 대형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중앙정부에서 한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주 시스템이 일원화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융감시망까지 가동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지금 홍콩이라든지 마카오 같은 곳까지 지금 디지털 위안이 이렇게 역외로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요걸 통해서 중국은 미국 스위프트망을 회피를 하고 어떻게 된다. 자기 내부 이 중앙정부 인민은행에서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한 계좌 기반 방식은 굉장히 전통적인 미국 스위프트와 비슷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하든지 말든지 미국 체제에 약간 내성이 생기는 거고요. 위안화가 국제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된다. 내가 거래에 대한 감시는 늘렸지만 업체에 대한 제한을 좀 풀어주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뭐 최근 하는 어떤 뭐 대출 벤처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은 어느 정도 풀어주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즉 같은 디지털 화폐인데 설계 방향에 따라서 특성과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계속 출몰을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발생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민간은행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은행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은행과 은행 사이에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것이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역할이었는데 그것이 변화했다. 어떻게 된다. 우리와 직접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CBD입니다. 그래서 CBD가 비즈니스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 보지 않고 오히려 어떤 방식의 CBD가 채택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암호화폐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반도체와 또 다른 이런 알트코인이라는 것의 발전을 우리가 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녹아드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어떠한 기술적인 변화가 생길지 또 페이스북의 리브라 이것이 또 과연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얻을지를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